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미국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의 어지러운 환경입니다만 우리 시장 여기서도 중심을 잘 잡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낙폭 많이 줄이면서 마감했었는데 오늘도 관세 이슈에는 맷집이 생긴 듯한 반응입니다. 양 지수 모두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2% 상승하면서 2,568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1.45% 반등합니다. 731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제도 8천억 원 넘게 좀 매도세 보였었는데 오늘 지금 다시 매수 우위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406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도 281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819억 원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팔고 있습니다. 395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 역시도 40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5위 전 종목 상승 중입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7% 상승하며 54,550원에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3.4% 크게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194만 4,100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4% 반등하며 34만 3,000원. 그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4%, 현대차가 0.46%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집니다. 1.58%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18만 6,300원입니다. 기아는 약보합, 삼성전자 우선주가 0.9% 가까이 올라가고요. 네이버 0.71% 상승세입니다. 거래가 21만 4,5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3% 넘게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2.5% 반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69만 5천 원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체크하시죠. 코스닥 시장 역시 1위부터 5위 전 종목이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1%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면서 37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반등합니다. 1.43% 오름세로 12만 700원. HLB가 1.53% 오름세로 7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에코프로까지도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5만 9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로봇주 흐름이 좋은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3%대 오름세입니다. 거래가는 32만 1,5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지금 리가캠 바이오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이 0.52% 오름세로 19만 5천 원. 휴젤이 4%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34만 1,500원입니다. 클래시스가 1.68% 상승세로 6만 700원. 코오롱티슈진 어제 신고가 경신했고 오늘도 6.19%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4만 4,600원이고요. 리가캠 바이오만 0.85% 약세 기록 중입니다. 시장 특징적인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섹터 전반적으로 반등하고 있는데요. 특히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가 오름세입니다. 그중에서도 리노공업 강세 기록 중입니다. 리노공업은 양산용 소켓 수요 회복으로 1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8%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20만 8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HPSP도 9.4%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27,350원. 퀄리타스 반도체도 4.29% 오름세로 거래가는 14,830원입니다. 로봇주입니다.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오늘부터 개최됩니다. 국내외 대표 산업 자동화 제조업체들이 이 자리에서 물류 로봇과 협동 로봇 등 스마트 공장 솔루션과 자동화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로봇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하이젠 R&M 10.47%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35,350원이고요. T로보틱스가 13.4% 추가적인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14,160원. 사면 같은 경우에도 6.2% 오름세입니다. 거래가는 13,88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흐름 체크하시죠. 오늘 환율 같은 경우에 1,453원대 약세로 문을 열었습니다. 9시 33분 기준으로 1,455원대에 거래됐었고 현재는 다시 약세입니다. 1,454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변덕에도 상승 중인 국내 증시 현재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566선, 코스닥도 1.4% 오름세로 73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유입된 상황에서 오랜만에 반도체 쪽이 시장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폭 어디까지 키워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전날에 뉴욕 증시가 폭락했고, 자, 오늘 어떨까 했는데 뭐 낙폭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이틀 연속 뉴욕 증시는 약세입니다. 네.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네. 증시의 가장 큰 악재인 불확실성이 뉴욕 증시를 지배하고 있는데 트럼프로 인해 촉발된 이제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날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블랙 먼데이 충격에서 좀 벗어나면서 상승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캐나다, 멕시코산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된 25%가 아니라 2배, 50%까지 관세율을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투자 심리가 급격히 휘둘렸습니다. 이는 이제 캐나다가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 전기에 대해서 25% 수출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였는데 그러나 이 보복 조치도 6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그러면 철회하면 주식 막판에 좀 올라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히려 막판에 주가 지수는 더 낙폭이 커졌습니다. 관세를 무기로 트럼프 이 행정부의 어떤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더 많아서 이른바 양치기 소년 효과, 또 다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 때문인데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 내용도 좀 바뀌고 있는데요. 지난 네. 주말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경기 침체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커졌는데 이날은 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걱정하지 않고 있다. 네. 시장을 또 안심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 번 무너진 이 지지선은 계속해서 지금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직전 고점에서 10% 이상 빠졌죠. 여기에다가 이날은 S&P 500 지수도 고점 대비 10% 이제 빠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조정장이 시작되는 게 아니야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월요일장, 화요일장 특징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 월요일장은 패닉 세일이에요. 그냥 투매예요. 모든 걸 다 팔자. 그러니까 네. 증시 경기 침체 우려로 주식 빠졌고요. 코인 빠졌습니다. 금 빠졌고 국제유가 빠졌고 여기다가 채권 금리까지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뉴욕 증시가 이틀째 하락을 하긴 했지만 주식을 빼고 모두 다 올랐어요. 코인 올랐고요. 국제유가 반등했습니다. 금 가격 올랐고 채권 금리도 올랐습니다. 지금 캐나다 관세도 부과를 추가적으로 한다 그랬다가 캐나다가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자 또 아니다라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건 이거잖아. 번복이 자꾸 된다라는 거. 이랬다 저랬다 호떡 뒤집듯 이렇게 자꾸 된다라는 거에 불안감을 느끼는 거고 어느 장단에 내가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이 투자자들의 혼란.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증시의 최대 약자는 불확실성인데 네. 트럼프가 이런 이제 아슬아슬한 이제 불확실성을 더 이제 증가시키는 요인인데요. 미국과 캐나다 간 관세 전쟁이 어쨌든 뭐 일단락되나 싶더니 시장에 이제 잠재적 불안 요인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산 이제 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고율의 50%에 대한 이제 관세를 예고했다가 철회하는 등 정책이 이제 하루에도 이제 몇 번씩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관세 자체보다는 정책이 불확실성에 더 큰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예측 불가능한 어떤 이 변화라는 게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망 이제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아마 우리가 일기 트럼프 행정부를 경험했지만 매 아침마다 트럼프의 SNS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밤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네. 이런 일이 트럼프 임기 내, 2기 임기 내에도 늘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뭐 이런 상황들 감안하면 증시가 결국 상당히 긴 조정을 받을 것이다. 비관론이 이제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경제도 힘들어지고
증시도 결국 위험 자산들 다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맞습니다. 1기 때는 좋았거든요. 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주식시장이 워낙에 좋았습니다. 근데 지난해 미국 증시 더할나위에서 좋았거든요. 그렇죠. 나스닥, S&P 500 지수 20% 넘게 날아갔고 아마 테슬라는 400% 올랐어요, 주가가. 그리고 엔비디아도 130% 넘게 올라서 그나마 이제 기술주 상승을 좀 주도했는데 올해 눈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 이로 인해서 미국 경기도 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특히 투자은행 이제 HSBC와 시티그룹의 경우에는 미국의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종전에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소외됐던 오히려 유럽 증시나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증시라는 게 경기의 선행 지표격이거든요. 네. 관세 인상으로 인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월가 대형 은행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경기 2.8%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종전에 2.4%에서 무려 0.7%나 낮췄습니다. 1.7%대로 모건스탠리도 1.5%대로 한꺼번에 성장률 전망을 0.4에서 0.7%까지 낮추고 있는데 이렇게 낮추는 건 뭐 거의 뭐 전쟁이 났거나 자연재해에 준할 만큼 경기 상황이 위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모건스탠리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S&P 500 지수 전망치 고점 대비 추가로 20%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시장 불안감이 이제 지속이 된다면 미국 증시의 변동성, 장중 변동성 오늘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만 아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특히 경기 둔화와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좀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폭락을 하는데도 예전과 좀 달라진 태도는 크게 개의치 않는, 그리고 그걸 혹은 용인해서라도 희생해서라도 나는 관세를 밀어붙이겠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을 하니까 시장이 더 좀 요동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전략자산으로 이제 비트코인 등을 이제 비축하겠다라고 하면서 트윗에 5개 종목을 언급을 해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시장에 민감한 성향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증시 하락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2가지 음모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는 이게 국채이자 부담을 좀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를 일시적으로 용인하게 되면 국채 금리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라든가 국채 금리가 사실상 좀 너무 높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지금 미국의 국가 채무가 36조 달러입니다. 네. 4경, 5경을 넘어섰거든요. 네. 연 이자 비용만 미국의 연간 국방비를 초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금리를 떨어뜨려야 하는데 가장 좋은 카드가 바로 경기 침체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경기 주식에서 돈이 빠지게 되면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채권으로 돈이 몰리게 되고, 그러면 아무리 뭐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린다 하더라도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 부담은 낮아집니다. 특히 올해 만기 도래하는 미국 국채 규모가 1경 2천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낮은 금리로 채권을 재발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 부담을 줄이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트럼프는 50일밖에 안 됐습니다. 1분기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건 이전 정부 탓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내년 초 정도 경기가 회복이 되면 2026년 중간 선거와 맞물려서 어떤 이제 경기 회복 그 당시에 나타나게 되면 자신의 치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도인데, 실제로 이제 이 폭스 TV와 인터뷰에서 이게 좀 드러났어요. 의도가 이제 드러났는데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강행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부를 되돌리기 위해선 트랜지션, 과도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시장이 의심했던 그 의도, 그 지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패닉셀, 투매가 나온 겁니다.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증시 폭락을 주도했던 게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담고 있는 M7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많이 빠져서 사실 걱정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평가 손실이 좀 크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역으로 이게 지금 가격이 좀 빠진 상태에서 오히려 새로 진입할 기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전날 15% 폭락했던 거의 네. 5년 만에 최고 하락폭을 기록했던 엔비디아가 오늘 3.7% 올랐어요. 트럼프는 이런 쇼까지 합니다. 백악관에 테슬라 전기차 불러다가 시승한 이후에 구매하는 센스까지 불러줬어요. 그러자 뭐 4% 가까이 올랐고 엔비디아도 한 1.6% 올랐어요. 근데 포드는 3%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아마 전고점, 최고점이 아마 $480 넘었어요. 근데 오늘 3% 반등했지만 여전히 $230대입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는데 이게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이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와 테슬라의 판매 부진을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 이제 해 거슬러 올라가 보면 트럼프 당선 당시 11월 이제 6일 당시에 당선되고 난 다음 이제 머스크의 이제 역할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캠프에 가까운 인물로 규제 완화가 된다면 가장 큰 수혜가 바로 이제 테슬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컸어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뭐 전기차 이외에도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네. 뭐 인공지능, 항공우주 대부분 마스크가 추진하는 산업들이 규제 완화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이 기대감에 선 반영이 됐다면 근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 네. 트럼프 불확실성이 더 커졌어요. 이 트럼프 정책에 대한 오락가락하는 이 불신의 정책이 커진 데다가 그리고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칼을 너무 많이 휘둘렀어요. 연방 공무원들 지금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이러다 네. 보니까 유럽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테슬라 불매 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판매가 많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서학개미들인데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이 테슬라예요. 지난 7일 기준 지금 잔액 테슬라 보관 금액만 24조 원이에요. 와. 이게 국내 시가총액 13위는 포스코홀딩스와 맞먹는 규모를 갖고 아유. 있고요. 한 종목에 네. 더한 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테슬라의 주가 등락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상품들 여기도 2조 달러가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너무 이 위험하네요. 테슬라가 실적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일론 머스크에 따라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큰데 이걸 또 저가 매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물론 또 하나의 이제 AI 위기로는 이건 좀 다른 이제 이 얘기인데 이게 핵심은 뭐냐? 아니 투자는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매출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네. 근데 우리 돌이켜 보면 생성형 AI 도입한 지 불과 3년도 채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르니 이런 이제 선반영된 게 맞느냐라는 부분인데 근데 향후 AI 시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장밋빛 전망이 우세합니다. 2032년까지 연평균 29%씩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중국발 딥시크가 등장을 하면서 저비용으로도 고성능의 인공지능이 가능하네. 그러다 보니 그동안은 미국 중심의 큰 시장이 열렸다면 앞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중국, 인도, 동남아 같은 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격차를 좀 좁혀가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특히 글로벌 이제 AI 시장 투자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빅테크들은 여전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산업 전반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 수요로 인한 AI 시장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 과대 투자보다는 과소 투자 위험성이 더 크다라는 데 이제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뭐 기대만큼 수익이 뭐 빠르게 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마 이제 AI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장 좀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장이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슈를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이제 우리 시각으로 이제 오늘부로 발효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상황은 계속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일단 증시는 좋아 보입니다. 1.4%, 1.5%, 뭐 코스피는 점점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고. 네, 확대해 가네요. 어제와는 달리 외국인 오늘은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매수세를 나타나면서
뭐 상위 종목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 좋습니다. 네. 반도체, 뭐 철강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서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현지 시간 12일부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산 이제 철강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 9.7%입니다. 지금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서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이제 관세 부과 조치로 우리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정부가 좀 통계를 내보니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이외에도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조금이라도 섞였다면 이제 볼트, 너트, 스프링까지 총 이제 166개 품목이 포함이 되는데 근데 이런 거 누가 만드느냐? 대부분 중소기업이 만듭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예고대로 관세를 강행할 경우에는 국내 철강업계에는 연간 1조 2천억 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면 기회 요인도 있어요. 왜냐? 그동안은 캐나다, 멕시코 1위, 3위에 이제 이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지금 25% 관세 부과 내지는 50%까지 올릴 걸 예고했잖아요. 네. 우리랑 똑같아집니다. 여기다 우리는 쿼테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수출 상한이 풀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특히 이 미국은 계속해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도 대규모의 이 철강제 사용이 이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여기에는 오히려 K철강이 수혜 요인도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가 전반적인 관세 정책을 확대해 가면서 달러의 가치는 조금씩 떨어져 약달러로 조금 뭐 이제 약달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예전에 아주 강했던 달러에 비해서는 좀 수그러들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원달러 환율은 그 달러 인덱스 추이만큼 그렇게 또 떨어지진 않네요. 맞습니다. 1,400 오늘 50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환율의 경우에는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110에 육박했어요. 근데 오늘 103까지 떨어졌습니다. 연초에 한 5% 넘게 지금 하락을 했는데 근데 우리 이제 원달러 환율은 한 10원, 20원 정도 연초 대비 내려서 오히려 이제 달러 하락폭 대비 원화의 이제 하락폭은 원화의 이제 강세폭은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환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창용 총재는 이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환율 상승법이 분명히 존재한다. 30원 정도는 이제 프리미엄이 지금 붙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선 아래로 좀 내려와야지. 그동안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셀코리아에 나서고 있거든요. 역대 최장기 이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환율이 좀 안정돼야지 국내 주식을 사서 수익이 나고 다시 그걸 환전할 때 이득이 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환율이 계속 높은 상태에 있으면 그렇죠. 환차 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지금 우리 경제 상황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 글로벌 경기 둔화 이런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미국이 이제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5월 금리 인하설이 조금은 설득력을 얻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달러는 기조적으로 좀 약세를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게 되면 아마 이제 1,400원 선 아래로도 중장기적으로는 전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글로벌 주식시장 요동을 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내비친 건데요. 자, 그러면서 한동안 시장을 달궜던 트럼프 트레이드는 싹 사라졌고요. 트럼프발 경기 침체를 뜻하는 이 트럼프 세션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여러 우려에도 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관세 정책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고수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갈수록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가 과연 미국 그리고 글로벌 경제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나가게 될까요?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 나오셨고요. LG 경제경영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또 ISL 이지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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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는 얼마 전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당시 인터뷰 현장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Are you expecting a recession this year? I hate to predict things like that. There is a period of transition, and there are always periods of, it takes a little time. 네, 저 별거 아닌 것 같은 저 몇 마디에 시장이 아주 그냥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이 과도기란 말이 딱 눈에 들어오긴 해요. 네. 뭔가 이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질문 자체가 경기 침체를 예상하냐라고 물어봤는데 과도기가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어쩔 수 없어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 바로 이런 반응이 시장에 나타난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아무래도 되게 솔직하게 인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동안 미국 경제의 지표들이 약간의 경기 둔화에서 리세션을 좀 우려하게끔 하는 어떤 좀 빠르게 나빠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먼저 1월 달 그 소매 판매 지수 나온 거 보면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자료가 있으면 이제 슬라이드가 있으면 보이면 되는데. 네, 그리고, 잠시만요. 네. 네, 나왔습니다. 네, 저 보면 1월 달에 마이너스로 전월 대비로 빠졌고요. 그다음에 경제 심리도, 소비 심리도 이제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동안에 그 미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서비스 부분에서의 체감 경기, 소위 서비스 PMI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전체 산업 전체의 경기도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저런 질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 모여져 가지고 3월 들어서 아틀란타 연준이 실시간으로 1분기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하는데 네. 그게 마이너스 2.9에서 마이너스 2.3까지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전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빠진다고 하면 리세션의 그 아주 기술적 저희가 뭐냐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리세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렇게 아틀란타 연준이 이번 분기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하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2분기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저런 어떤 실물 변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도 우리가 경기 침체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이거든요. 네. 뭐 작년에 그런 얘기 되게 많았었잖아요. 재작년도 그렇고. 그런데 저기 저 그림을 보시면은 미국채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차이인데 최근에 저게 다시 마이너스로 변했어요. 네. 장기물 금리가 단기보다 초단기보다 많이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네. 미국의 경기 전망이 나쁘다는 거로 또 인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는데 뉴욕 연준이 저런 장단기 금리 차 가지고서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게 있습니다. 경기 침체 확률인데 저 확률을 보면 지금 2월 현재 약 한 27% 돼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지난 6, 7번의 경기 침체 기간 저 회색 부분이 경기 침체인데요. 약 27에서 30 정도 되면 몇 번에 걸쳐서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그렇고 경제 지표에서도 그렇고 저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저 앵커로 하여금 저런 질문을 하게 만들었고요.
이걸 또 백악관이나 아니면 경제참모들이 다 보면서 상당 기간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온 저런 반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장에 있었던 미국 시장의 고평가, 언젠가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 더해서 저런 경기 침체 증거들이 나오니까 시장이 크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저건 정확히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징후주인 거죠.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혹은 더 심하게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는 건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미국 경제가 지금 침체라고 보지는 않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너무 시장이 과하게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경제를 정말 그렇게 과하게 반응할 정도로 걱정해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연간 2.8% 성장률을 나타냈고 정말 탄탄하고 고용도 뭐 지금 월 15만 명 이상씩 비농업부 내에서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 경제가 어렵다? 선뜻 보면 납득은 가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셨어요. 우리가 미국 경제를 갑자기 왜 이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제가 꽤 간만에 나온 것 같은데 네. 근데 역시 비슷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려온 올해가 되면 해가 바뀌면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거다. 지난해와 다를 거다. 하지만 어려워지더라도 아주 어려워질 걸로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시기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트럼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기억납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봅니다. 항상 나오셔서 그때 얘기했던 게 다시 다 복귀가 됩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또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뒤에서 뭐 계속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상황을 미국이 침체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어려워졌다라고 보기에는 지표가 충분하지 않다. 확인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안 좋아지는 흐름이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3분기와 4분기가 이상스레 좋았다. 이상스레 좋았다. 그런데 그 효과가 사라지면서 네. 올해 1분기에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특히 미국은 많은 지표들을 전분기 대비 증가율 또는 전분기 대비 연율 이런 숫자로 발표를 하다 보니 올해 1분기에 또는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1월에 꽤 안 좋아지는 것처럼 나오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미 미국 경제는 점진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의 성장률도 그렇고 소비 증가율도 그렇고 이상스럽게 좋았다, 괜찮게 나왔다. 그런데 그 효과가 사라지면서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증가율이건 또는 실업률이건 취업자 증가 수건 많은 지표들이 침체라는 것을 걱정할 정도로까지 나쁜 걸로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놀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난해에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려왔는데 시장이 또 앞서갔던 거다. 앞서갔던 거다. 앞서갔다라고 한다면 조정은 불가피하죠. 그리고 요 주신 질문의 출발점이었고 저 인트로 때 트럼프의 그 화면까지도 보여주셨으니까. 폭스뉴스 인터뷰 네. 당시. 근데 네. 잘 들어보시면 다시 뭐 틀어주셔도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죠? 한 번 더 드릴까요, PD님? 네. 네, 한 번 더 듣고 그다음 말씀 이어가 주십시오. Are you expecting a recession this year? I hate to predict things like that. There is a period of transition, and there are always periods of, it takes a little time. 그렇죠. 저거죠. 지금 저희가 방금 봤습니다만 사회자가 리세션을 예상하느냐라고 네. 했을 때 트럼프의 대답은 나는 그런 거 예측하기 싫어였습니다. 싫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그런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인데 리세션을 원할까요? 원치 않겠죠. 하지만 나한테 지금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관세 조치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려. 시간이 걸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만약에 놀랐다라고 한다면 경제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센티멘트 인덱스들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트럼프가
이런 관세 전쟁이라든가 이런 조치들을 좀 늦춰주거나 완화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뭐 그 기대와 어긋나는 답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런 대답을 트럼프가 하겠습니까? 트럼프는 지금 관세 전쟁을 여러 가지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일종의 협박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조치를 지금 한창 펴려고 하는데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고 또는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내가 지금 하는 이런 조치의 강도를 약화시킬 거야, 늦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나올 수 있을 법한 대답이었다. 그런데 시장이 놀란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놀라도 적게 놀란 게 아니라 많이 놀랐습니다. 이재한 대표님. 네. 투매가 나타날 정도로 많이 놀랐어요. 왜 이렇게 그런 과하게 시장이 반응을 했을까?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트럼프가 뭔가 좀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린 트럼프를 기업인 출신으로서 월가의 되게 친화론자, 시장을 항상 떠받쳐주는 뭔가 든든한 배같이 투자자들한테는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라는 게 이제 감지가 됐다라는 거죠. 이것도 물론 과대 해석일 수는 있지만 결과로 나타났으니까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시장의 이런 과한 반응은 크게 보면 이제 저는 두 가지일 것 같은데, 하나는 물론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일단 불확실성이 있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발언과 또 그 최근에 이제 헤셋의 경제위원장의 1분기 GDP가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라는 발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경기가 위축되나 침체로 가나 이게 좀 더 과하게 해석돼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게 팬데믹 이후에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 보면 선행지표, 특히 이제 소비 심리 지표나 선행지표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제 예측이 좀 좋지 않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뚜껑 열어서 동행지표들이 나오면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나빼도 이제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경제가 셧다운되고 위축되면서 선행지표들이 좀 좋지 못한 경향은 과거보다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보통은 대부분 과거에 보면 경기가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현상들이 좀 과하게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상의 부분이나 정황상의 상황을 보면 지금이 금리 인하 단계에서 뭔가 경기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이 정황상의 그 시장이 받아들이는 어떤 불안감, 두려움, 여기에 트럼프의 정책상의 불확실성까지 합쳐지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가 4% 정도 급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보여지고, 미국 경기가 완화되는 부분은 분명하지만 시장이 좀 받아들이는 위축 정도는 사실 생각보다는 훨씬 더 좀 과하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일정 부분 감유도하는 영역이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귀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음모론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트럼프가 예전과 달리 증시를 떠받쳐주는 이런 정책적 지원이나 발언들을 하지 않지?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일부러 위험 자산이 주식시장을 흔들어서 돈들이 안전 자산인 채권 쪽으로 가서 지금 뭐 미 정부 막대한 부채 갚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올인을 하고 있고, 채권 금리가 떨어져야 이자 부담도 줄어들고 빚 갚는 데도 용이하다. 그래서 일부러 주식을 흔들고 있다. 이런 식의 음모론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매크로를 보는 이코노미스트로서 그런 주장이나 어떤 그 견해를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큰 경제를 운영하면서 어떤 그런 음모 가지고서 정책을 하는 거는 되게 리스키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험 자산으로서의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뭐 소비가 어떻고 뭐 고용이 어떻고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어떻게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가계에 소위 말해서 웰스, 부가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소비에 상당히 나쁘게 되고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소비에는 더 나쁜 일이 되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장기 금리를 내려가지고 이자 비용을 낮춰서 정부에 어떤 부담을 더는 것보다는 경기가 먼저 죽어서 세수가 줄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자체가 굉장히 과열돼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기다리던 지표들이 생각보다 빨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 박사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는 게 작년에 2.8% 성장하던 미국 경제가 올해 2.2% 성장으로 간다고 하면 성장의 모든 모멘텀은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2월달 실업률이 4.1%잖아요.
근데 이런 추세가 된다고 하면 3월이나 4월 달 되면 실업률이 4.3%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은 당초에는 올해 하반기에 예상했던 수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연준이 올해 금리를 2번 내릴 수 있다는 배경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시점이 당겨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과 같이 시장이 굉장히 볼러타일하고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주가 하락이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를 통해서 시장을 경제를 압박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 침체는 아니더라도 둔화가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것보다는 둔화의 정도가 좀 강해지고 당초 2.4% 성장했던 경제가 2.2% 아니면 2.0% 성장할 거라는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올해 4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전기 대비 연율 2.4에서 1.7로 내렸거든요. 네. 그리고 연간 성장률은 2.0을 유지를 했어요. 2.0으로 좀 내렸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잠재 성장률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하는 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정도의 경제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트럼프의 관세가 올해 2분기 4월이나 5월이 되면 끝난다고 이제 대부분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올해 그 관세 리스크는 연말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제가 장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이유는 올해 11월까지 트럼프의 관세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 효율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의 어떤 인력 감축 문제, 그리고 그동안의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생각보다 좀 높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미국 경제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관세 리스크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불확실성은 계속 적어도 올해 3분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연방 공무원의 감축 효과는 올해 9월 달까지 노동시장을 제약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벌써 중국에 대해서 20% 추가 감세가 미국의 그 시행되고 있죠. 예, 네. 근원 인플레이션을 약 한 0.2%포인트 올린다는 조사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면 추가적으로 또 0.4%포인트 물가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시나리오를 보면은 미국 경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스무스하게 둔화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 랜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어떤 히컵이라고 그럴까요? 크게 한번 출렁거리는 그런 거를 지금 시장이 선반영하거나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발언 그리고 최근에 관세 정책에 오락가락했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논란이 되니까 백악관도 나름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관세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가 굉장히 미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좀 불확실하지만 곧 다음 달이 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2분기에는 또 경기가 이륙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백악관의 설명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또 저희가 그 동전의 이면을 보면은요. 네. 2분기에 이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1분기에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저희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착륙을 해야 이륙을 할 그렇죠. 테니까. 예, 네. 일단 내려와야 다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백악관에서 말씀을 하신 그분조차도 1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일시적이지만 어려울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답을 드리면서 그냥 쓱 넘어간 것 같아서 궁금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정말 지금 그렇게 어려우냐? 실업률이 올라갔습니다. 4.0에서 4.1로 가장 최근 데이터가 올라갔어요. 네. 하지만 2000년 이후에 미국 경제의 장기 평균 실업률 수준은요. 5.8입니다. 네. 코로나 때 급등했던 실업률 때문에 평균이 높아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기간을 빼고 코로나 이전 5년, 15년부터 19년까지의 5년 평균 실업률 수준은요. 4.4입니다. 지금도 그것보다는 꽤 낮아요. 네. 하지만 분명한 건 실업률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취업자 증가 수도요. 15만 명 증가가 가장 최근 데이터입니다.
기대에 못 미쳤는데 맞습니다. 시장의 기대는 16만 명대였으니까. 하지만 15만 명대 취업자 증가 수가 아주 저조한 수준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같이 봐야 되는 건 미국 경제는 GDP의 70% 이상이 소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계 소비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 건 맞습니다. 네. 1월에 PCE 가계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선 질문에 대한 답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4분기에 미국의 가계 소비가 이상스럽게 좋았던 영향 때문에 1월에 전월 대비 가계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는 흐름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특히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숫자까지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미국 가계 소비가 어느 만큼 좋았느냐. 4분기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3분기에 3%대에서 2분기에 2%대로 떨어졌어요. 네. 하지만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되는 가운데에서 가계의 이 소비 증가율, 특히 재화 소비 증가율은 6%대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내구재 소비 증가율은 12%대였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트럼프가 11월에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네. 트럼프는 관세 전쟁을 벌일 것 같아. 네. 그러면 분명히 내년으로 해가 넘어가면 냉장고, 세탁기 여러 가지 재화 가격이 오르겠지. 네. 그러면 당연히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먼저 샀을 겁니다. 네. 그 효과 때문에 저는 지난해 연말까지는 정상적이었던 미국 경제의 점진적인 둔화 흐름에 비해서 이상스럽게 소비나 또는 기업들의 투자가 좋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효과가 이제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올해 1분기 특히 1, 2월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를 중심으로 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우려스럽게 보는 것은 지난해의 출연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부분. 많은 분들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만 가장 미국 경제에 지속적으로 어려운 영향을 미칠 것은 인플레다. 트럼프가 펼치려고 하는 3대 정책, 가령 관세 전쟁, 감세, 그리고 이민 통제 강화 이 세 가지 변수가 공교롭게도 모두 다 인플레 압력의 상승을 가리킨다. 네. 미 연준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시작을 했지만 금리를 금융시장의 기대만큼 생각만큼 빨리 많이 안 낮출 것 같다고 지난해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확인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 지표들은 우려스럽습니다. 실제로 확인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 PCE 물가 상승률 3%대 2% 중반 흐름이고 특히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물가 항목들 중에서도 가계의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반드시 사야 되는 이런 생필품 가격 중심으로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에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그렇죠. 네.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의 경제라고 한다면 인플레는 미국의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고 특히 실제 물가 상승률보다도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 인플레 중심으로 물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주목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역시도 관심을 앞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달걀값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이걸로 바로 이어갈게요. 달걀값이 미국에 되게 많이 올라서 요즘에 우리나라한테까지 손을 벌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렇게 다 전 국민이 다 먹을 거 아닙니까? 달걀은 사실상. 네. 이런 품목들이 오른다라는 건 되게 미국 인플레이션의 부담이 다른 품목보다 훨씬 더 클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일시적으로 내구재 소비 같은 것들이 이제 관세 정책을 우려해서 한꺼번에 미래의 소비를 앞당겨서 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응축되면 정말로 이 단기간 마이크로적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튀어오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자체에 대한 논쟁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대인데 네. 장바구니는 맨날 우리가 뭐 물가는 그렇죠. 엄청 높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생필품이나 아니면 식품 가격 상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통화 정책이나 경제 전반의 어떤 정책이 기반이 되는 물가에는 이게 빠지거든요. 네. 근원 인플레이션은 식품과 에너지처럼 변동성이 큰 건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가 압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일시적인 물가 요인들로 인해서 물가가 높지만은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이렇게
주위에서 관찰해서 보는 근원 인플레이션 이 자체는 지금 생각보다 좀 낮습니다. 네. 근데 이거 자체도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2.6, 2.3% 그 사이라고 본다고 하면 여전히 인플레이션 타겟 2%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금리는 뭐라 그럴까요? 빨리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있죠. 그리고 관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우리 조영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되게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4월 2일 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거기에 따라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4월 달에 물가를 올려주는데 전월 대비로 보면 5월 때는 안 올리거든요. 그래서 백악관이나 아니면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할 때 관세는 일시적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보편 관세라고 해서 이렇게 뭐 부과하는 것도 있고 상품별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 부과하는 스케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엄청 커요. 예를 들면 상호 관세라고 하면 4월 1일 날 각 나라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놓고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교역 국가가 100개가 넘어요. 그러면 각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다 정해야 되는데 이게 4월 한 달에 안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식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관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1일 날 확 올라가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경기에 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연준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대목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도 아닌데 자꾸 미국 연준과 미국 경제와 미국 증시를 계속 걱정하고 전망하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 경제와 우리 증시에 다 고스란히 다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자, 증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한 대표님. 예. 지금 불확실성이 가장 지배하고 이런 것들이 변동폭을 키우는 요인인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관세를 놓고 보죠. 관세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시행된다. 그리고 다음 달 상호관세 시행된다. 이제 다 뚜껑이 열렸어요. 그럼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겁니까? 이제 뭘 할지 알잖아요. 그런 것들에 따른 증시의 변동성은 좀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변동성이 이제 줄어들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증시라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악재보다는 불확실성이 더 크게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은 어쨌든 상호관세라는 부분이 뚜껑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히 있고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트럼프 정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이제 부분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정치에서는 조금 더 민감도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은 보편적 관세를 가지고 나와서 이민자나 와양 문제 같은 국내 민감한 문제들 해결 그리고 상호 관세를 가지고 나와서 경제적인 실립과 팬데믹 이후에 겪었던 제조업 부재에 대한 부분을 뭐 리쇼링을 거쳐서 혹은 해외 기업들을 거쳐서 미국의 제조업 기반 시설을 만들겠다는 그러니까 경제적 실리와 제조업 기반 시설을 만들겠다는 부분 그게 결국은 미국의 이제 장기 경기로 이어질 거라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의 반응을 보면 트럼프 집권 이전과 당선 이후의 반응을 보면 사실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와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증시에 반영되는 모멘텀, 트럼프 모멘텀 예를 들어서 방산이나 재건이나 상당히 많은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가 뛰었죠. 실제로 미국 증시 내에서는 방산이나 재건 같은 모멘텀,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그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이나 섹터들이 거의 다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선 이후에 미국은 트럼프 모멘텀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급락을 했는데 우리만 이제 뛰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반응 자체가 트럼프가 가져오는 정책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증시가 분명히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방산주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미국은 로키드 마틴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방산주들이 큰 폭으로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주가의 차별을 보면 결국 미국 증시의 반응은 트럼프 정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불확실성에 좀 더 주안점을 뒀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뀌었다라는 변심이 사실은 트럼프 정권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에 대한 그 태도의 변화도 있었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바이든 정권 때만 해도 금리 인하 초기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금리 인하가 반드시 경기가 나빠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경기와 무관하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평창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하는 과정에서 경기와 무관하게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가 확률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죠. 5분의 1 확률인데 이번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냐라는 기대감을 증시는 가졌던 거죠. 근데 막상 이제 트럼프 정권을 바뀌고 난 뒤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데이터 기반, 철저하게 상황을 보고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그러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뀌면서 증시에서 불안감은 더 커져갔죠.
결국은 트럼프 정권과 이 파월 의장의 태도 변화가 정치의 불확실성을 키웠고 미국 증시는 이미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바로 반응을 했는데 글로벌하게 나오는 반응은 이제 지금부터 관세라는 이슈가 들어오면서부터 글로벌 정치는 이제 요동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이 불확실성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증시가 굉장히 단기간에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 아마 이제 상호 관세가 나오고 나면 불확실성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좀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며칠, 한 달, 두 달 이렇게 끝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관세 부과철회 이게 반복될 거기 때문에 정치는 계속해서 단기간 변동성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지철 대표님, 올해 내내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얘기는 어떤 식으로 이 불확실성이 더 커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겠습니까? 캐나다, 너네 우리가 요구하는 거 주지 않으면 관세 부과할 거야? 말 안 들으면 어떡해요? 당장 캐나다 신임 총리가 미국에 대해서 뭐 정면 대결을 할 것처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미국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중국과도 마찬가지죠. 상호 보복 관세를 매겨지는 과정에서 관세율이 계속 계단 쌓듯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빚어지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가 아니라 이거 트럼프 집권 내내 이런 거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세계은행이나 아니면 뭐 OECD 아니면 다른 데서 전망하는 것처럼 세계 경제 성장률이 0.5% 정도, 0.5%포인트 내려온대잖아요. 그래서 3% 정도 성장하는 세계 경제가 2.5% 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신흥시장국이나 이런 데는 더 큰 충격이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피해가 불가피한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각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관세보다는 유효 관세라고 해서 실제로 내는 관세들 네. 그거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25%, 20%씩까지는 안 올라가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20% 관세가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관세 올라간 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 이코노미스트도 지금 경제 분석을 할 때 보면 20%가 아니라 15% 정도 깎아서 지금 전망을 하는데 그래서 유효 관세율이 좀 올라가면서 경제에는 분명히 마찰적인 그런 요인들은 생길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미국의 관세의 그 논의의 그 배경에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제조업의 어떤 부흥 이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외국으로부터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어떤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이 강한 어떤 지금 뭐 폭풍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는 관세의 압력이 약화될 거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뭐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예측을 해보면 최근에 미국 경제 올해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언뜻 말씀을 주셨지만 2%대 초반대까지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미국 성장률이 떨어질 것 같다고 이건 장명한 건데 뭐 얼마나 더 떨어질까? 정말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건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우선 제가 한 가지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건 네. 최근에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특히 일부 IB들에서 했다라고 하는 수치가 자꾸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저 수치가 저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기관들이 수치를 발표할 때 지금 1% 후반으로 언급되는 수치는 올해 4분기에 성장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미국 경제 연간 성장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쭉 가라앉아 갈 텐데 이 속도로 가면은 4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1% 후반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원자료를 보면 그래요. 근데 많은 언론과 많은 분들이 그냥 마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저렇게 떨어뜨리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저는 정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정해야겠네요, 저도.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하면은 그냥 연율로 보여주는 것처럼 인식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저건 4분기를 4분기입니다. 찍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저런 성장률 전망을 최근에 하향 조정한 곳들도 보면 올해 연간 성장률을 장대철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2% 정도에서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저희 바꿨습니다. 그게 많이 나쁜 거냐?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추정하는 곳들이 미국 의회 예산국이라던가 또는 노동통계국이라던가 미 연준도 가끔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2.2, 2.3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지난해 2.9, 지난해 2.8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미국 경제가 자신들의 실력에 비해서 너무 과속을 했거나 과열을 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올해 2% 전후 2% 초반까지 내려온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침체라고 불러야 되느냐? 저는 저희가 그것부터 우선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속도로 가는 것일 수 있고 물론 많이 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네. 이것을 우리가 침체로 봐야 되느냐? 그건 저희가 좀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트럼프가 지금 중요한 변수인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에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숫자로 이야기하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인데 트럼프 같은 어떤 한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경제 전망에 있어서 그게 중요한 변수이니 저도 안 들여다보지는 않고 많은 분들의 뷰를 참고해서 제가 최근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느끼고 있는 바는 뭐냐면 약간 확인되어져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그런 표현이 나와서 저는 여전히 트럼프가 무엇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본인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세 전쟁 같은 것을 툴로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네. 그렇다 보니 최근에 캐나다와 이렇게 주고받은 것처럼 상대방이 내 요구 수준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바꿔 나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것들이 확인되어져 갔다, 그림이 보인다. 저는 전혀 아닐 걸로 봅니다. 앞으로도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세 부과 시기, 관세율, 그리고 지속 기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달라질 것이고 말이 바뀔 것이고 심지어 내가 그런 얘기 했나요라는 이야기도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저희는 그런 불확실성을 장재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제가 조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일종의 협박 수단으로 주로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좀 다른 측면이 확인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 조세 수입입니다. 미국이 재정 적자가 심하고 그리고 감세를 하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 관세를 중요한 조세 수입의 확보 수단으로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냥 단순한 협박 수단이 아니라 조세 수입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아진 관세율을 상당 기간 동안 지속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이게 왜 확인되어져 가냐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관청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관청의 이름이 External Revenue Service입니다. Revenue Service는 세금을 거두는 관청이라는 뜻인데 익스터널은 바깥에서 거둔다는 뜻이거든요. 인터널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의 국세청에 해당되는 미국민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매두는 관청의 이름이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입니다. 한마디로 관세를 트럼프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명확히 드러난다고 봅니다. 세금을 거두는 수단인데 미국 사람들한테 거두면은 인터널, 외국 사람들한테 거두면 익스터널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던 이렇게 공무원을 자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조치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미국 경제 효율성, 특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구조 개혁의 수단으로 주로 활용할 걸로 봤는데 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국방비 지출을 8%씩 줄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일부 국방비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미국 경제 성장률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공무원 감원 하는 거 지금 정부 효율화위원회가 주도해가지고 지금 연방 공무원 240만 명 중에서 이미 10만여 명을 해고하거나 강제 퇴직시켰고 앞으로도 이게 구조조정이 계속 쭉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최종 목적은 다 국가 부채를 줄인다라는 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정부 앨런 머스크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정부 효율부의 목적이 뭐냐면 약 한 2조 달러 되는 정부 재정 적자를 1조 달러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그 워킹 데이, 그러니까 일하는 거 우리 1년 중에 255일인가 이렇게 우리 하면은 비즈니스 데이로 봤을 때 매일 40억 달러씩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네.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 재정 적자를 줄여서 결국은 부채 수준을 낮추는 거고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지금 조 박사님 말씀하신 뭐 엑스터널 뭐 레버뉴 서비스 그래서 네. 관세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의 정책이 앞으로 10년 동안 유지된다고 하면 약 한 7조 5천억 달러, 약 8조 정도의 정부 부채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 관세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약 한 2.5조 달러 정도의 관세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관세를 계속 유지하려는 분명한 유인은 있는 것 같아요. 인센티브는 있는 것 같고 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지출도 줄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특히 연방 공무원들의 그 감원에 대해서는 되게 집착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연방 공무원 중에 얼마를 줄여야 되느냐 그 평가 기준이 미국에 그 보면 가끔 정부 셧다운 하잖아요. 네. 그때 필수 인력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쉬거든요. 그럼 나머지 인력을 다 잉여 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필수 집에 인력 가서 쉬는 사람들은 다 사표를 내라는 겁니다. 그게 반입니다. 50%. 아까 말씀하실 때 230만 명이면 150만 명이 넘는 거죠. 네. 120만 명이 넘나?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장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지금 연방 정부에다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9월 달까지 그러니까 4월 달부터 인력 구조를 해서 9월 달까지 약 한 30만 명 정도의 인력 감축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매달 뭐 4만 명, 5만 명씩 계속 일자리를 잃는다고 하면 분명히 실업률에는 부담이 되는 그런 네.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물가도 불안하고 감원 정책을 통해서 뭐 고용도 좀 불가피하게 좀 흔들리고 이런 인력들이 다 실업자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래서 지금 최근에 연준 그 안팎에서 금리 인하 전망이 조금 더 바뀌었어요. 이지아 대표님. 네. 좀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원래 예상은 한 1, 2회 정도 예상했는데 최근에 이제 패드워치 기준으로 보면 뭐 3회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기대감은 증시의 반응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기술주들의 등락이 여기에 상당히 이제 민감도가 높아졌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이전에 했던 발언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졌던 부분은 철저히 데이터 기반으로 가겠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에서 나오는 정책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아직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상호 관세 부분까지 나오고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서면 어떤 액션이 그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파월 의장이 이제 말을 아끼고 있다는 부분이고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예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부분에서 지금은 일단 한발 물러나 있지만 언제든지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정책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1, 2에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을 이제 직역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예측했던 점도표 상에 나오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점도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 현 시점에 나오는 데이터 기반으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 인하 횟수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현재 판단입니다. 네, 금리 인하 횟수 늘어날 수 있다. 요즘에 이게 시장에서 나오는 컨센서스가 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회에서 3회, 60bp에서 80bp. 죄송스러운데요. 앞서 제가 했었던 지난해부터 출연을 보셨던 분들께는 네. 죄송스럽지만 제가 비슷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네요. 비슷한 일을 보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 조 연구원님 말씀을 다 보셔야 돼요. 작년부터 쭉 이어서 저희가 한번 편집해서. 네. 기억하십니까? 9월에 지난해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시작했을 때 비컷으로 인하를 시작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 이상한 금리 인하다. 네, 맞아요. 그래서 미 연준은 인플레에 대해서 찜찜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비컷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미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빨리 많이 안 낮출 걸로 본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지금도 똑같이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은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해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었을 때는 마치 많이 낮출 것처럼 시장 기대가 앞서갔다가 그러다가 또 연말 또 한때에는 그러한 기대가 깨지니까 이제 안 낮추는 거 아니야? 빨리 인상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야라고 또 급격히 위축되었다가 네. 지금은 또 침체 얘기가 나올까 또 이제 또 많이 낮춘 것도 횟수를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새롭지 않다. 데자뷰다. 지난해, 지지난해 저희는 그걸 계속 봐왔는데 저는 사실 생각이 안 바뀌었고 그것은 사실 저는 숫자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죠.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미 연준의 생각을 저희는 점도표라고 하는 표가 들어간 일종의 프로젝션 머티리얼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 9월 금리 인하 시작할 때 공개됐고 3개월 업데이트돼서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게 가장 최근이죠. 그런데 미 연준이 이사들이 생각하는 장기 적정금리 수준은 9월에 비커 금리 인하 시작할 때도 2.9, 12월에 업데이트 될 때는 도리 0.1%포인트 올라서 3.0.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직전 금리 인상 사이클 때의 금리 인상의 고점이 2.5였는데 이번에 인하를 시작하면서 가장 낮을 수 있는 저점에 해당되는 장기 적정금리를 3.0으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9월 때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지만 미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 목표 수준 2% 도달 시기를 지난해 9월 금리 인하 시작하면서 26년 말로 보고 있더라. 네. 그런데 12월에 업데이트 되면서 그 시기를 27년 말로 1년 더 늦췄다. 한마디로 물가 인플레에 대해서 도리어 더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숫자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연초를 지나면서 앞서도 에그플레이션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 전쟁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물가에 대한 우려는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침체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를 또 많이 인하할 거다라고 저는 역시 금융시장이 앞서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남은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는 한 차례 가능성이 높고 잘해야 두 차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 차례, 잘해야 두 차례.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다. 늘 설레발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쓴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질문은 계속 앞으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라 그럴까 이 시장을 우리가 집단 이성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시장 연준이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 정보의 집합과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집합 어디가 더 많을까? 보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단지성 같이. 그렇죠. 네. 시장을 집단지성으로 보면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연준의 정책 결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연준의 정책 결정은 듀얼 맨데이트, 두 개의 목적이라서 하나는 인플레이션과 하나는 고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개뿐만 아니라 연준이 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정책 변수 중에서 금융 여건이라 해서 파이낸셜 컨디션을 보거든요. 그래서 금융 여건이 굉장히 긴축적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경제 내에 돈이 잘 안 돈다. 이런 판단이 생기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높더라도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만약에 시장이 굉장히 조정폭이 크다. 그러면 금융 여건 자체가 타이트하다, 긴축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버냉키, 연준의 풋이 왜 있냐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연준의 풋은 파이낸셜 컨디션,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식상 시장의 조정폭이 크면 금융 여건이 긴축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 백악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연준도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어떤 조정의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어진다고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6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좀 지배적인데 이게 5월 달로도 앞당겨질 수 있고요. 결국 이러한 긴축적인 금융 여건 자체는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면 이게 다시 시차를 두고 고용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을 연준은 알잖아요. 네. 그러면 연준은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번 정도 생각했던 것이 시장은 3번 정도로 간 이유가 아마도 이러한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될 필요성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이 몇 차례 내릴 거냐, 언제 내릴 거냐 이거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니까 저희도 계속 짚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달러에 대한 질문. 주영 의원님. 달러 값이 달러 인덱스가 103까지 내려왔거든요. 거의 110 육박하다가 한 10% 가까이 달러 값이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환율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뭐 그렇게 주요 통화국 대비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죠? 우리 수출 잘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답을. 우문현답을 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실은 앞선 출연자분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기다리면서 봤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올해 들어서는 글로벌 달러와 약세죠. 근데 왜 달러와 약세라고 부르냐? 주요 상대 통화들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이죠. 엔화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이런 영향도 있었고 네. 유로화는 최근에 유럽의 국방비 지출을 늘린다라고 하면서 올랐고 근데 이상스럽게 원화 가치는 잘 안 오르죠.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만의 자체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지난해 출연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하단을 열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한국은행을 포함한 KDI 여러 기관들의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게 사실은 그러한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여러 정치적인 이유들도 있고 둔화되고 있는 수출도 있고 물가, 금리 요인 이런 걸로 인해서 올해 떠받쳐줘야 되는 내수 소비 회복세가 그렇게 강하지 못할 걸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기존의 이 경제 질서를 모두 깨트려 버릴 것처럼 보입니다. 걱정은 했지만 훨씬 더 큰 혼란을 낳고 있죠. 이게 좋든 싫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냉정한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